레이는 어릴 적 가족이 악마에게 불타 죽는 것을 강제로 지켜봐야 했던 못생기고 가난하며 버려진 아이였고, 그 후로는 영웅 파티에게 노예처럼 학대를 받으며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괴롭힘에도 불구하고 영웅은 그를 그들의 한심한 파티에서 내쫓으며 그의 바람핀 어머니만큼이나 무가치하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쫓아낸 후에 그래서 레이는 그 말을 듣고 에로스의 역겨운 얼굴에 주먹을 날리며 다시는 그의 어머니에 대해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고 하고 그들의 파티를 떠났습니다. 그동안 레이는 일부러 무능한 척하며 모든 몬스터들을 길들이는 치트 레벨링 시스템을 비밀리에 감춰왔습니다. 최강의 종족 그리고 신들을 지배하고 언젠가 세상을 멸망시킬 그의 금단의 능력과 함께 2주 만에 처음으로 저녁 식사를 할 만큼 돈을 번 후 그는 저 멀리서 여자아이의 비명소리를 들었고 달려가 보니 2주 만에 처음으로 저녁을 먹을 돈을 마련하고 나서 멀리서 여자아이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갔더니 2주 만에 처음으로 저녁을 먹을 돈을 마련하고 나서 멀리서 여자아이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가 보니 T급 호랑이에게 잡아먹히려는 아름다운 고양이 소녀가 있었다. 짐승이 소녀를 베려는 순간 레이는 괴물의 목을 찌르려 했지만 칼날은 나무에 부딪히며 산산조각 났다. 호랑이가 그에게 다가오자 레이는 소녀에게 도망치라고 소리치며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그저 그녀가 도망칠 시간을 벌어줄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소녀는 온 힘을 다해 뛰어올라 하늘로 날아오르며 호랑이를 발로 차 순식간에 쓰러뜨렸습니다. 소녀의 망가진 육체를 보며 그는 인류에게 알려진 4대 종족 중 하나가 전설에서만 전해지는 매우 희귀한 종족이라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자신이 가장 희귀한 종족인 고양이 요괴라고 말했을 때 그는 자신의 품으로 떨어지는 그녀를 잡았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그의 살을 먹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잠시 후 소녀는 레인의 살을 먹으며 그에게 감사했습니다. 그녀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의 내부를 채우고 있습니다. 며칠 동안 무엇이든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을 소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에게 그녀의 이름은 초나다이라고 말하고 마지막 고양이 정신 중 하나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내린 후 스스로를 다시 소개했습니다. 그녀는 그 옆에 앉아서 기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와 같은 못생긴 남자가 그녀를 구했다. 그에게 자신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들이 모험가로 돌아갈 때 길드비는 그녀에게 우울한 것에 대해 말했다. 그녀가 첫 번째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인생 이야기, 그의 삶에서 그분의 말을 들은 사람, 그가 그의 이야기로 끝나면 토나다이는 그런 친절한 사람이 슬퍼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쓰레기처럼 취급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녀를 머리에 담그고 그녀에게 그가 괜찮다고 말합니다. 쓰다듬어 준 후 그녀는 그가 강력하다는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지만 그가 자신은 쓸모없는 수인 조련사일 뿐이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신을 길들일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그녀의 목숨을 구하는 동안 그녀는 그가 고양이 정령을 길들일 수 있는 세상에서 유일한 인간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에게 길들여질 것을 제안했고 레이는 최종종의 도움으로 다른 사람들의 죽음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가 최종종이든 아니든 상관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를 더 알고 싶었기 때문에 그는 장갑을 벗고 손가락을 물어 손에 피를 흘렸습니다. 장갑을 벗고 자신의 손가락을 물어 피를 냈습니다. 그가 손을 뻗자 그는 길들이는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고 그의 마법, 인장이 코나데이를 에워싸기 시작하여 그녀의 팔에 성약을 맺는 문양이 생겼습니다. 그녀가 끝내자 그녀는 그들을 묶는 상징을 보았고 레이는 이것이 꿈이 아니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손을 내밀어 그의 손을 잡자 그녀는 그와 함께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모험가 길드에서 레이는 록산느를 보았습니다. 젠장 잘못된 장면이야. 루비는 레인이 첫 번째 퀘스트를 완료하고 F급 모험가가 된 것을 축하했지만 그처럼 못생기고 냄새나는 루저가 어떻게 여자와 이야기할 수 있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50개의 구리동전을 받았지만 방을 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루비는 그에게 아무 여자도 애니메이션 컨벤션 냄새가 나는 사람과 방을 구하고 싶어 하지 않을 거라고 일깨워줬어요. 하지만 어떤 쓸모없는 놈이 그들에게 다가와서 자신은 고양이,
영혼을 실제로 본 적이 없다며 그녀에게 자기랑 같이 다니는 못생긴 바보를 버리라고 말했어요. 그 말에 코나데이는 그 남자에게 소리치며 레인이 자기의 멋진 주인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 남자는 코웃음을 치며 그처럼 약한, 사람이 가장 희귀한 최강의 종을 길들일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코나데이는 그에게 레인이 그보다 훨씬 강하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 남자는 레인에게 팔씨름을 신청했어요. 그 여자를 상금으로 걸고 말이죠. 이 시합을 거절하면 그 남자가 코나데이를 다시 쫓아올 수 있다는 걸 깨달은 레인은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손을 잡았어요. 코나데이를 위험에서 구하기로 결심했죠. 그 남자가 시합 시작을 알리자마자 레인은 그의 무가치한 손을 테이블에 내리쳐 박살냈고 코나데이는 그를 승자로 선언했어요. 바닥에 엎드려 신음하는 그 남자는 자신이 더 이상 짜릿한 게임을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무가치하고 무능한 녀석을 질질 끌고 간신히 끌고 가다가 멀리서 레인은 언제 이렇게 강해졌는지 궁금해했다. 그래서 코나데이는 그에게 이것이 그의 길들이기 의식의 부작용이라고 말했다. 궁극의 종을 길들일 때 그들의 힘도 그에게 전달되므로 그는 그녀를 길들인 후 고양이 정령들의 엄청난 힘을 얻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가 자신을 보호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서 최고의 아빠라고 생각했고 이미 다음 모험을 떠나고 싶어 했다. 레인이 풀을 좋아해서 풀을 뜯고 있는 동안 코나데이는 저 멀리서 사람들의 비명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그 소리가 나는 곳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가난한 못생긴 노인을 강탈하려는 한 무리의 산적들을 발견했다. 그들이 그림자 일족이라는 것을 알고 코네디는 레인에게 먼저 후퇴해서 도움을 요청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고 그 남자를 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들을 막는 동안 레인이 그 남자를 구하라고 했고 뛰고 잡초처럼 달린 후 그들은 모두를 쓰러뜨렸고 코네데이는 노인을 구하러 갔습니다. 하지만 3명의 산적이 레인을 죽이려 했지만 그는 그들을 막았고 코네디는 레인이 아마도 고양이 영혼을 길들일 수 있는 유일한 인간일지도 모른다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시녀가 된 것을 후회하지는 않겠지만 언젠가 자신의 힘 때문에 그가 자멸할까 걱정했어요. 그 때문에 그녀는 최전선에서 싸우는 사람이 되고 싶어 했죠. 하지만 그가 도끼를 피하고 모든 산적들을 쓰러뜨리는 것을 보면서 그녀의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모든 산적들이 동시에 그에게 달려들자 코나데이는 왜 그가 싸우는 동안 눈을 뗄 수 없는지, 왜 심장이 두근거리는지 궁금해했어요. 그리고 왜 자신의 질에서 물이 새는지도 말이죠. 모든 산적들을 때려 눕힌 후 그는 왜 그녀의 볼이 마치 자신이 맞은 것처럼 빨개졌는지 궁금해했지만 그녀는 그에게 자신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가 왜 그런지 물어보자 그녀는 그에게 말했어요. 무기 없이 그들이 그를 이길까봐 겁났어요. 노인은 목숨을 구해줘서 고맙다고 했지만 레이는 그에게 저 못생긴 놈은 이미 무덤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레이는 자신의 목숨이 위험에 처했던 것을 생각하고 바로 적진으로 향하기로 했어요. 가는 길에 그는 코나데이에게 그림자, 족이 곧 그들을 노리기 시작할 거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코나데이는 수백 명의 산적들과 싸우는 게 위험하다고 생각했지만 레이는 비장의 카드가 있다고 말했어요. 한참을 걸어서 그들의 은신처에 도착했지만 코나데이는 울기 시작했어요. 플롯 전개도 못하고 죽게 될 거라고 생각해서였죠. 그녀가 몸을 숙이고 있는 동안 그녀는 레인에게 아직 플롯을 개발하기에 늦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레인은 자신의 궁극적인 무기가 버리며 자신이 길들인 벌떼를 드러내며 자신이 단순히 짐승 조련사가 아니라 곤충 조련사이기도 하다고 밝혔습니다. 코나데이는 두 직업을 모두 마스터한 사람을 처음 보았지만 레인은 그녀에게 자신이 산적들을 모두 없애는 동안 증원병을 데려오라고 말했고 그녀는 자신이 정말 그의 정령으로서 그를 돕고 있는지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저 그에게 무릎을 꿇고 싶다는 핑계가 필요했고 수도로 달려갔습니다. 결국 벌떼가 도착했고 레인은 그들의 독을 모두 증폭시켰습니다. 보낼 준비를 하기 전에 그의 마법으로 그들을 멀리 동시에 영웅의 파티는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위해 탈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리는 미나에게 전부라고 말했다. 새로운 바보의 잘못과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교체 짐승 테이머에서 이 지역을 충분히 정찰합니다. 미나는 그를 떠난 후 그가 궁금해했다. 정말 단일 다람쥐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지역을 공부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리인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20명 이상을 길들여야 했다. 다람쥐가 그렇지 않은지 확인하기 위해 다람쥐 매복. 그 말을 들은 후 남자,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궁금해했다. 에 대해 왜냐하면 정보의 과부하. 단지 두 짐승을 길들이십시오. 사람의 뇌를 튀길 것입니다. 리는 레인이 모두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했던 게 아닌가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남자를 쓸모없는 조련사이자 거짓말쟁이라고 부르며 그가 노인을 버린 것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면 그를 불태워버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야수 조련사는 그들이 그를 죽이기 전에 도망쳤습니다. 동시에 레인은 은신처 전체에 독을 풀고 벌들을 그들의 지배에서 해방시켰습니다. 바로 그때 모험가들이 코나데이와 함께 와서 산적들을 제압하기 시작했지만 그들의 우두머리는 레인이 혼자서 그림자 부족 전체를 처리할 수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레인은 애완동물을 쓰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산적들을 제압하기 시작했지만 그들의 두목은 레인이 혼자서 그림자 부족 전체를 제압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레인은 애완동물을 쓰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코나데이가 입을 크게 벌렸습니다. 하지만 동굴에서 지진이 나기 시작했고 반대편에서 감옥에서 짐승이 뛰쳐나왔고 3마리의 왕 도마뱀이 나타났습니다. 산적들은 이런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밝혔지만 도마뱀이 산적들을 죽이고 모험가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레인이 코나데이를 보호하려고 하자 그는 왕 도마뱀 중 하나를 주먹으로 쳤고 코나데이는 뒤에서 뛰어내려 도마뱀을 발로 차날려 버렸습니다. 레인은 자신이 괴물들을 처리하겠다며 모험가들에게 산적들을 동굴 밖으로 데리고 나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예전에 자신이 얼마나 무능했는지 기억하며 말했습니다. 그는 이제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고 코나데이가 옆에 있으니 마침내 동료를 찾았다는 기쁨에 도마뱀을 향해 달려들어 주먹을 날렸다. 그녀 덕분에 길을 막던 모든 괴물들을 물리칠 수 있었으니까 잠시 후 레인이 동굴에서 나왔고 모두들 그가 괴물들을 물리친 것을 축하했다. 그래서 그는 코나데이를 바라보며 그녀가 최종 진화종이든 아니든 상관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가 옆에 있으니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며 코나데이도 같은 생각이었다. 그날 밤 코나데이는 드디어 편안한 침대를 갖게 되어 기뻤지만 레인은 왜 같은 방에 있어야 하는지 의아해했고 여관 주인은 못생긴 처녀 찐따의 행운이 1분 이상 지속되다니 산적들을 모두 물리친 레인은 2급으로 승급했고 번 돈으로 방을 구해주려 했지만 단 한 방밖에 없다는 사실을 몰랐다. 그들은 단 한 방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코나데이가 그를 침대로 끌어들이려 했지만 레인은 여자와 같은 방에서 절대 잘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코나데이는 부끄럽긴 했지만 레인은 여자가 부탁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무가치한 찐따일 뿐이라고 확신했다. 용기조차 내지 못할 거라고 말했다. 하지만 레인은 사람을 너무 쉽게 믿지 말라고 했지만 그 전에 떠날 수도 있었지만 코나데이는 자신을 제외한 다른 누구도 믿지 않는다고 그에게 말했어요. 결국 그는 이미 다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수없이 목숨을 걸었으니까요. 그리고 주인님을 밖에서 재우는 건 절대 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레인은 방에서 자기로 동의했지만 그녀가 같은 침대에서 자자고 하자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소리쳤어요. 같은 침대에서 자자고 했을 때 그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소리쳤어요. 밤에 그가 잠든 동안 코나데이는 레인을 계속 바라보며 그가 얼마나 훌륭한 남자이며 그가 겪었던 모든 고통에 대해 그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며 영원히 그의 곁에 있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들이 함께한 지 일주일 후 루비는 거대한 괴물이 스트라이드 다리를 지키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 괴물이 그들의 모든 것을 파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그에게 짐승을 물리칠 수 있겠냐고 물었고 보상으로 금화 5개를 준다고 말했고 탐욕스러운 레인은 즉시 퀘스트를 수락했다. 보상은 금화 5개였고 탐욕스러운 레인은 즉시 그 임무를 받아들였다. 그들이 다리에 도착했을 때 코나데이는 이 다리가 레인의 엄지손톱보다 훨씬 크다고 생각했고 괴물이 어떨지 궁금해하며 그녀는 레인의 새끼 손톱보다 훨씬 크다고 생각했고 괴물이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하던 중 하늘에서 거대한 용이 나타나 땅으로 내려왔다. 먼지가 가라앉자 안에서 빨간 머리카락이 나타났고 그녀는 자신의 이름이 타냐이며 최강 종족 드래고노이드 중 2번째로
강한 존재라고 말했다. 그녀는 계속해서 이때까지 강한 상대를 찾고 있었다고 말하며 그들 둘을 함께 상대하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코나데이는 자신도 최강 종족이라고 그에게 상기시켰고, 그러자 시합이 시작되자 그녀는 레인에게로 달려들었지만 그는 간발의 차로 그녀의 공격을 막았습니다. 그의 힘에 그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모험가들은 이미 그 한 방에 쓰러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두 번째 시험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입에서 불꽃을 내뿜었고 그들은 간신히 피했습니다. 그럼에도 코나데이의 꼬리가 타버렸고 그녀는 화가 나서 타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가기 전에 몸을 낮추고 발차기를 시도했지만 타냐는 그녀의 공격을 피하고 자신의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레이는 지켜보면서 개입하는 것이 반칙 같다고 느꼈고 그녀가 정신이 팔린 틈을 타 앞으로 뛰어들어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타냐는 둘을 모두 제압하고 빙빙 돌려 하늘로 날려버렸습니다. 공중에선 움직일 수 없다는 걸 깨달은 타냐는 마지막 일격을 준비하며 불을 내뿜었습니다. 하지만 연기가 겉이자 그들은 어떻게든 타냐의 공격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서로의 발을 딛고 뛰어내려 불을 피했던 것입니다. 타냐는 그들이 이렇게 오래 버틴 최초의 모험가들이라며 축하했습니다. 이것이 용의 힘이라는 것을 깨달은 레이는 코나데이에게 자신의 계획을 실행할 시간 3분을 달라고 부탁하며 승리할 자신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도망친 후 코나데이는 타냐에게 뛰어들어 싸웠지만 타냐는 코나데이의 공격을 피했고 코나데이가 초당 수십 번의 공격을 퍼붓자 곧 체력이 바닥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코나데이는 레인의 비밀 계획이 성공할 거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바보가 그들의 계획 전체를 폭로하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투 중에 희미한 존재감을 감지했던 것을 다시 집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날아다니던 새를 찾아 길들인 후 그 새에게 친구들을 데려오라고 부탁했습니다. 코나데이와 타냐가 몇 분간 대치한 후 레이는 코나데이에게 나머지는 자신에게 맡기라고 말했고 새떼를 소환하여 타냐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들의 공격은 타냐에게 아무런 피해를 입히지 못했고 타냐는 그들을 모두 날려버렸습니다. 그런 무가치한 공격으로는 용에게 전혀 해를 끼칠 수 없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바로 그때 그녀는 어지러워지기 시작하더니 쓰러졌어요. 무릎을 꿇고 자신이 마비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새가 그의 팔에 내려앉자 그는 그녀에게 그 새들이에서 온 패도 종류이며 용조차 마비시킬 만큼 많은 양의 독을 방출했다고 말했어요. 코나데이가 레인을 껴안고 승리를 축하한 후 레인은 타냐에게 함께 가자고 했지만 그녀는 그가 자신을 팔아넘길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가 단지 그녀와 이야기하고 싶을 뿐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그가 무엇이든 할 수 있는데 왜 단지 이야기만 하고 싶어 하는지 궁금해했어요. 그는 지금 당장 그녀를 원했고 자신이 그녀가 만나본 사람 중 가장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코나데이는 그녀가 함께 가기로 동의할 때까지 그녀를 간지렸습니다. 모험가 길드 안에서 루비는 한심한 그가 다리의 경비견을 없앨 수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고 그녀가 그 소녀가 용인지 궁금해하자 레이는 그녀가 그냥 이상한 코스프레 여자애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타냐는 그를 밀쳐내고 자신이 하늘의 여왕이라고 말했지만 그녀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레이는 무언가를 그녀 입에 넣고 길드를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걷는 동안 레이는 마을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그녀에게 경고했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숨겼지만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며 다니기 시작했고 아이들에게 자신이 사실은 용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을 밖에서 타냐는 자신의 비밀을 모두에게 드러낸 것에 대해 사과했고 레이는 한숨을 쉬며 그녀에게 이 마을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타냐는 다른 곳에서 훈련하는 대신 그들과 함께 훈련하고 싶다고 말하며 레인에게 안겨서 자신이 마을에서 자신을 보호해준 그의 모습에 반했다고 말했습니다. 코나데이가 타냐에게 자기 주인에게서 떨어지라고 소리치자 그녀는 자신이 질투하는 건 아닌지 궁금해하며 나눠 가질 줄 모르는 여자애들은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코나데이가 그들이 그녀의 파티에 합류하는 것을 허락할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망설였지만 코나데이는 받아들였습니다. 승낙을 받은 후 그녀는 레인에게 자신과도 계약을 맺으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준비하면서 그는 결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2개의 궁극종을 길들일 수 있으리라고는
그는 손가락을 물었고 마법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레이는 그녀와의 계약을 시작했습니다. 봉인 리본이 그녀를 감싸기 시작했고 그녀가 그의 종이 되는 것을 승낙하자 그녀의 손에 길들이기 마크가 나타났고 그들의 계약은 성립되었습니다. 코나데이는 그녀에게 손을 보라고 했고 그녀는 마법진을 보았습니다. 레인과 항상 연결되어 따뜻함을 느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레인은 자신의 손에 감사했습니다. 손과 함께 보낸 외로운 밤들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으니까요. 타냐는 그의 얼굴을 잡고 왜 그렇게 불행해 보이는지 물었고 자신이 그의 시녀가 되는 것을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영웅 파티는 숲에서 일주일을 허비했고 모두 레인이 힘든 일을 다 해주지 않으면 자신의 삶이 얼마나 끔찍한지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때 아리오스는 레인을 데려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그는 속기 쉬운 바보였으니까요. 그들은 그의 힘을 이용해 잃어버린 숲을 정리한 후 다시 한번 그를 버릴 계획이었습니다. 한편 두 소녀는 레인의 고기를 누가 먹을지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레인은 잠을 자서 타냐는 그녀를 납작한 판자라고 불렀고 코나데이는 그녀를 너무 큰 유야 역겨운 뚱보라고 불렀어요. 다음날 아침 그들은 숲에서 첫 번째 임무를 시작했는데 모든 슬라임들을 찾아서 제거해야 했어요. 앱급 몬스터였지만 빠르게 퍼져서 농장을 파괴했고 코나데이는 슬라임 때문에 항상 젖었기 때문에 싫어했어요. 하지만 타냐는 자신이 처리하겠다고 약속했고 레이는 그들이 이미 잘 지내고 있다는 사실에 기뻤어요. 몇 시간 동안 슬라임을 찾지 못하자 레이는 위에서 찾아보기로 결정했고 새를 발견하고 마법을 사용하여 새로 변신했어요. 잠시 후 그의 의식은 몸을 떠나 타냐의 거대한 대포 위로 떨어졌지만 레이는 새의 몸에서 그들에게 손을 흔들며 자신의 의식을 새에게 옮겼다고 말했습니다. 코나데이는 언제쯤 압도당하는 일이 그만될까 궁금해했지만 타냐는 그의 무의식적인 몸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자신들에게 무엇을 할 생각인지 묻자 그들은 그에게 당장 꺼지라고 소리치며 그의 능력이 언제부터 이렇게 망가졌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몇 분 후 레이는 그들을 슬라임 은신처로 안내했지만 코나데이가 그들을 박살내기 전에 타냐는 그에게 마법을 쓸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레이는 자신은 양초에 불을 붙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레이는 자신은 양초에 불을 붙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타냐는 그에게 점액 괴물을 향해 화염구를 날려보라고 했고 어서 시작하라고 재촉했어요. 점액 괴물을 향해 그리고 어서 시작하라고 재촉했어요. 그는 자신의 손을 보며 마법진의 구조를 떠올리려 애썼고 거대한 화염구를 날려 단번에 모든 점액 괴물들을 없애버렸습니다. 이것은 타냐가 예상했던 대로였는데 그가 코나데이를 길들였을 때 고양이 정령의 신체 능력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타냐를 길들인 후에는 용의 마법 능력을 얻게 되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강력한 마법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점액 괴물들이 다시 나타났고 타냐는 그것들이 그의 새로운 훈련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그들의 주인이었으니 더 강해질 필요가 있었다. 소녀들 앞에서 무능한 모습을 보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레이는 타냐에게 자신의 마법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고 슬라임에게 불덩이를 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가 예상치 못했던 것은 그녀의 형편없는 가르침이었고 그래도 퀘스트를 완료하면서 강해지는 데 성공했다. 길드로 돌아온 레이는 슬라임들을 몰살한 것에 대한 막대한 보상을 받았고 그들은 최고의 음식을 먹으러 마을을 돌아다녔고 레이는 타냐가 입을 다물었다는 사실에 기뻤다. 하지만 식당에서 두 소녀는 그의 고기를 개걸스럽게 먹어치우기 시작했고 타냐는 그의 거대한 소시지를 입에 쑤셔 넣고 삼켰다. 그리고 타냐는 그의 거대한 소시지를 입에 넣고 삼켰다. 1분도 차에 가지 못할 거라는 걸 깨달은 후에 그 여자애들은 레인에게 그렇게 훌륭한 짐승 조련사가 된 비결을 물으며 이야기를 해달라고 졸랐습니다. 그래서 레인은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레인은 짐승 조련사 마을에서 자랐고 그의 부모님은 항상 그가 동물들과 가까워지는 법을 배우도록 도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간들은 오래가지 못했고 그의 마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카나데는 그에게 너무 슬픈 이야기를 하게 해서 미안하다며 그에 대해 더 알고 싶었을 뿐이라고 말했고 타냐는 그에게
그런 기억을 다시 떠올리도록 강요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레이는 그들이 걱정해서 묻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12살 때 부모님은 그를 혼자 야수를 길들이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자 그는 마을에서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달리기 시작했고 마을에 도착했을 때 그의 마을 전체가 불타버렸고 그의 가족은 모두 죽어 그만이 유일한 생존자로 남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험가들은 그를 거두어들여 먹을 것을 얻기 위해 노예로 부렸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영웅 에로스가 그에게 자신의 파티에 합류할 것을 제안했고 레이는 주저없이 동의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삶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그는 그들의 짐꾼이 되어 잠도 제대로 못 자며 그들의 안전을 지켰고 결국 자신이 이용당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한 후 그는 자신의 비참한 이야기에 사과했지만 카나데는 그의 손을 잡고 자신이 드디어 그가 왜 항상 목숨을 걸고 다른 사람들을 구하려 했는지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진정으로 사람들을 돕고 자신이 겪었던 슬픔에서 사람들을 구하고 싶어 했기 때문이라고 그는 결코 비참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손을 잡은 타냐는 그가 너무나도 친절하다고 말하며 그러면서 그가 전혀 비참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손을 잡고 그가 너무나도 친절해서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그런 면이 매력적이었고 그가 자신의 주인이라는 사실에 그녀는 행복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레이는 자신의 모든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타냐는 그들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모두 불태워버리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녀와 함께 카나데는 영웅 파티가 쓸모없다고 말했고 거대한 대포를 가진 뚱뚱이 치고는 예상보다 착하다며 타냐에게 말했습니다. 모두 웃는 가운데 레이는 그들이 영원히 함께하기를 바랐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들은 산속의 오크 무리를 물리치러 갔고 타냐는 한숨에 그들을 모두 불태워버렸지만 레이는 아직 경계를 늦추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타냐는 문제없이 모두 물리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그러나 타냐는 문제없이 모두 물리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카나데가 돌로 하나를 부순 후 다른 고블린 하나가 도망치려 했습니다. 타냐를 향해 달려들었지만 타냐는 꼬리로 그를 제거했습니다. 뒤에서 하나를 놓쳤다는 걸 깨닫고 불태우려는 순간 그가 타냐의 다리를 잡고 넘어뜨렸지만 타냐는 그의 얼굴을 태워버렸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또 다른 고블린이 나타나자 레인이 칼로 그의 팔을 겨눴고 카나데는 고블린을 발로 차날려 없애버렸습니다. 타냐는 레인의 출혈을 걱정했지만 레인은 자신이 치유할 수 있다고 말했고 상처를 치료하여 없애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타냐는 그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린 것에 믿을 수 없었고 그들은 출발하며 길드로 돌아가는 길 그녀는 계속 충격에 휩싸여 멍하니 있었다. 길드에서 보상을 받은 그는 타냐가 어디로 갔는지 궁금해했다. 그래서 카나데는 그녀가 좀 우울해 보인다고 말했다. 다리 위에 혼자 남은 그녀는 레인이 자신을 걱정했던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자신의 오만함과 힘 때문에 그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렸고 다시는 그를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몰라 괴로워했다. 바로 그때 레인이 나타나 그녀에게 왜 슬퍼하냐고 물었고 그녀는 그의 경고를 듣지 않은 것을 사과했다. 이번에는 작은 상처였지만 그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릴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레인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녀가 무사해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무사해서 다행이라고 다음에는 더 조심하라고 했어요. 카나데도 타냐에게 안겨서 다행이라고 말했고 여관 안에서는 레인이 매일 밤 몸이 너무 힘들다며 여주인에게 다른 방을 구걸했어요. 딱딱한 바닥에서 자는 동안 타냐는 그가 돈을 내고도 자신들이 침대에서 자도록 했던 걸 깨달았고 왜 레인에 대해 계속 생각하는지 그리고 마음속에 따뜻함이 느껴지는지 궁금해했어요. 레인에 대한 자신의 감정이 위험해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자신이 사랑에 빠진 게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며 쉽게 넘어갈 여자가 아니라고 말했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레인을 이불로 덮어주고 좋은 꿈 꾸라고 했어요. 쉽게 얻을 수 있는 여자가 아니라고 말했어요. This line is repetitive and can be removed or slightly altered for better flow. Consider merging with line 8 or rephrasing.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를 덮어주고 좋은 꿈 꾸라고 빌었어요. This line is almost identical to line 8.
consider removing one of them. 다음날 숲에서 타냐는 레인이 무기를 사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고 카나데는 주인이 강해지는 것을 기뻐했는데 레인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영웅 파티가 나타났고 에리오스는 레인에게 오랜만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레인은 그들을 무시하고 계속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타냐가 그들이 영웅 파티냐고 묻자 에리오스는 레인이 옛 동료들을 그렇게 차갑게 대한다는 사실에 슬퍼했습니다. 에리오스는 고양이 정령과 용종을 마주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레인 같은 쓸모없는 녀석이 길들였다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을 보고 레인이 그들의 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카나데는 레인이 자기 주인이라고 소리쳤고 레인은 그들에게 왜 이야기하고 싶은지 물었어요. 그래서 에리오스는 잃어버린 숲을 조사하는 것이 예상보다 어렵다고 말했어요. 목적지를 찾는데 시간을 더 많이 보낼수록 더 멀어졌기 때문에 숲을 탐험하는데 레인의 도움을 요청하고 싶어 했고 다시 그의 짐꾼이 되고 싶어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레인에게 또 다른 기회를 얻은 것에 감사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레인은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떠나기 전에 니나는 그들이 귀족의 유물을 찾고 있다고 밝혔어요. 하지만 그가 떠나기 전에 니나는 그들이 귀족 유물을 찾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것 없이는 마왕군이 모든 도시를 파괴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과거가 되풀이될 것을 깨달은 레인은 마지못해 그들과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레인은 마지못해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에리오스는 그런 무가치한 패배자는 처음부터 동의했어야 한다며 모두 그를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타냐와 카나데는 레인이 그들과 함께하기 전에 그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사람을 해고했다가 다시 부탁하러 가는 것은 유튜버 사과보다 더 나은 것을 받을 만하다며 무릎을 꿇고 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모두 태워버리겠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조미엄 데리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인을 화나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들을 살려주려 했습니다. 레인의 무릎에 빌빌 기는 생각에 영웅은 비명을 질렀고 그들 모두는 그에게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절대 거부했습니다. 에리오스가 레인을 잡으려 하자 그는 애완동물들을 더 단단히 묶어두라고 말하며 역겹고 더러운 짐승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잘생겼다고 해도 그들은 여전히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짐승일 뿐이었습니다. 레인에게 얻어맞은 충격이 에리오스를 덮치기 시작했고 레인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다시 동료들을 무시하면 더 세게 때리겠다고. 그 말에 에리오스는 그에게 약속을 지킬 기회를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결투를 신청했어요. 레인이 받아들이자 모두 대결을 시작했고 카나데인은 아가스와 짝이 되었고 그를 무릎 꿇리고 사과하게 만들겠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아가스는 자신 같은 무능한 자에게 절대 사과하지 않겠다고 말했죠. 그래서 카나데인은 그에게 달려들어 발로 그의 검을 거의 부러뜨릴 뻔했지만 망치처럼 강력한 일격을 퍼부으며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가 그녀를 베려고 하자 카나데인은 피했고 아가스는 그의 비밀 지옥불 기술을 사용하여 그녀를 베려고 했어요. 그녀를 베려고 하자 카나데인은 피했고 아가스는 그의 비밀 지옥불 기술을 발동하여 그녀를 베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장난감처럼 그것을 차버리며 큰 칼을 차고 조니 씬처럼 보이려는 남자들은 보통 뭔가를 보상하려는 거라고 말했어요. 그 말에 발디는 화가 나서 자신의 모든 힘을 풀겠다고 맹세했지만 카나데인은 그가 약하다고 생각했고 자신은 힘의 절반만 사용하고 있었다고 말했지만 그가 다쳐도 개인적인 감정은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녀가 진심으로 노력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그는 떨기 시작했고 왜 그렇게 강한 사람이 레인을 따르는지 의아해했어요. 순식간에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 레인이 그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다고 말하며 그의 얼굴을 발로 차서 그를 기절시키고 그의 뒤에 있던 나무를 부러뜨렸어요. 그가 의식을 잃은 정도를 보니 과했나 싶었지만 저런 남자는 영혼이 빨려나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밭의 반대편에서는 타니아가 리엔과 미나와 맞섰고 두 사람 모두 타니아를 향해 마법 공격을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는 손가락을 한번 튕기는 것만으로 두 사람의 공격을 무효화했고 그들의 힘은 가슴만큼이나 작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이 완전히 압도당했다는 것을 깨닫고 최후에 마법을 풀려고 했지만 타니아는 다시 한번 손가락을 튕겨 그들의 공격을 취소했다.
이것은 숨겨진 기술 중 하나인 물질 소거였고 이 기술은 마법 공격의 근본을 파괴하고 제거할 수 있다. 그녀를 이길 가능성이 없다고 말하며 그 영향에 대해 이야기했다. 두 사람 모두 모든 마법 공격을 퍼붓기 시작했지만 타냐는 손가락을 튕기며 그들의 체력을 소모시켰다. 미나가 신들 앞에 굴복해야 한다고 말하자 타냐는 그들에게 레인이 자신의 주인이며 수천 마리의 짐승들을 길들일 수 있고 언젠가는 신들까지 길들일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하지만 리엔과 미나는 모든 에너지를 최후의 공격에 쏟아붓기로 결정했지만 타냐는 다시 한번 그들의 얼굴 앞에서 손가락을 튕기며 그녀의 주인을 조롱하는 데에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의 발밑에서 그녀는 전설급의 마법을 시전하기 시작했다. 마법을 외우며 그들의 영혼을 하늘이 짓눌러 버리겠다고 말했다.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고 위에서 수백 개의 마법진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 타냐가 최후의 마법을 외우며 받아들이라고 말하자 그들은 곧 죽을 것을 깨닫고 사과하며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다. 그들을 태워 없애고 싶었지만 주인을 화나게 하고 싶지는 않았다. 마당 건너편에서 아리오스는 영웅을 친 것이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이었다고 말했지만 말을 마치기도 전에 레인이 그의 쓸모없는 입을 때리며 그의 헛소리는 듣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리오스는 검을 휘두르며 공격을 시작했다. 파업의 사격비는 거의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영웅이었지만 그는 왜 그의 힘이 있는지 궁금했다. 간신히 타냐의 힘은 결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팔을 움켜쥐고 이렇게 물었다. 그가 가진 전부였고 그를 때렸다. 그가 할 수 있기 전에 배가 그를 쓰러뜨리려고 왜 비가 그렇게 강력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는 한 번의 공격으로 바위를 박살내었다. 아리오스는 계속 그를 슬래시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비는 이것이 힘이라고 밝혔다. 그가 조롱했던 짐승 테이머에 평생 동안 그는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짐승들이 그들을 길들이기 위해 움직이는 방식. 그래서 그 모든 헌신이 있습니다. 그를 통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검 스타일, 그리고 그의 고양이 정신의 힘으로 레인은 그에게 이길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아리오스는 레인에게 번개를 쏘며 자신도 영웅의 고유 마법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죠. 하지만 그가 기가 볼트를 날리자 레인의 화구가 타냐의 힘으로 그의 궁극기 공격을 상쇄했어요. 그럼에도 영웅은 이것이 레인의 유일한 마법임을 알고 다른 모든 마법을 사용하여 레인을 공격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레인은 계속해서 피해갔어요. 소미엘이 도구에서 피해갔어요. 하지만 레인은 아직 자신의 힘을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리오스가 그에게 돌진하자 그는 얼어붙었죠. 우주에서 몸이 마비된 이유를 궁금해했다. 넘어진 후 레인은 그가 곤충을 길들일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 왜냐하면 싸우는 동안 그는 염력을 사용하여 곤충을 찾아 길들일 수 있었고 자신이 패배했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아리오스가 자신의 여자들을 무시한 방식에 대해 레인이 날릴 손뼉과는 비교도 되지 않았다. 그래서 영웅 파티의 모든 학대를 기억한 후 레인은 주먹을 움켜쥐고 그에게 공격을 가했다. 먼지가 가라앉자 레인은 자신이 의도적으로 빗맞췄다고 밝혔다. 왜냐하면 직접적인 충격은 그 순간 그의 목숨을 앗아갔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타니아와 카나데가 달려왔고 모두가 이긴 후 레인을 껴안았습니다. 몇 시간 후 그들은 잃어버린 숲을 탐험하기 시작했지만 타냐는 레인에게 그곳을 전부 불태워 버려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레인은 괜찮을 거라고 말하며 그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자신을 지켜줘서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아리오스가 세상을 구할 성스러운 방패를 얻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결국 그는 동화될 새를 찾았고 숲의 중심을 찾기 위해 날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길은 숨겨져 있었지만 그는 그들이 필요한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몇 시간 동안 그들은 그 장소를 향해 걸었지만 계속해서 빙빙 돌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레인은 몇 시간 동안 똑바로 걸었기 때문에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타냐는 숲에 이상한 점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물질 탐색을 활성화했습니다. 마법진이 에너지 구체를 발산하여 그들을 유인했고 그들은 그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환영 마법을 발산하는 나무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숲은 그들을 중심에서 멀리 떨어뜨리기 위해 계속 변했습니다. 카나데가 자신을 속인 나무를 주먹으로 치려고 하자 나무에서 목소리가 나와서 그곳을 떠나라고 말했습니다.
안에서 200년 만에 나타난 최강의 종족 요정이 용들보다 강력한 마법 능력을 지닌 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자막 생략, 문맥상 1번 자막과 연결. 레인이 자신을 소개하려 하자 추한 얼굴을 치우라고 쏘아붙였고 계속 말을 걸자 역겨운 놈이라며 떠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한참을 도망친 후 타냐는 왜 자신이 그들에게 적대적인지 의아해했지만 레인은 그녀가 안에 숨겨진 진실의 방패를 지키려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 다시 한번 말을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돌아와서 그는 모두를 악마로부터 지키기 위해 방패가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그녀가 공격을 시작하겠다고 경고하자 레인은 그녀의 신뢰를 얻는다면 기꺼이 그녀의 공격을 받아들이겠지. 그녀가 마법 화살을 소환하자 레인은 다른 소녀들을 막아섰다. 다른 이들을 위해 목숨을 걸면 그들의 신뢰를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 순간 요정은 환영 화살을 그에게 쏘았고 그가 도망치지 않자 충격을 받았다. 인간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과거에 인간들이 그녀의 마을을 불태우고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다. 레이는 자신이 그런 인간이 아니라고 맹세하며 그녀의 신뢰를 얻고 싶어 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자신을 속이려 한다며 다시 화살을 쏘았고 하지만 마지막 순간 타니아와 카나데가 주인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그들의 주인을 공격하는 것을 막았다. 모두가 이용하려 할 때 비가 그들을 구했다고 요정에게 말하려 했고 그 정령은 최고의 종족 2명이 인간인 그를 돌보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팔을 내밀며 그의 이름을 묻고 자신을 소라라고 소개하며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겠다고 했죠. 모든 것을 설명한 후 요정은 그들에게 방패를 줄 수 없다고 밝혔어요. 그것이 그녀의 종족이 인간에게 보이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쨌든 다시 꺼내기로 했어요. 인간들이 마왕에게 죽는 걸 원치 않는다고. 그리고 요정들이 이전 영웅에게 마왕이 다시 태어날 때까지 그의 방패를 간직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죠. 마왕이 다시 태어날 때까지 그의 방패를 지키겠다고 약속했던 거예요. 이전 영웅에게 마왕이 다시 태어날 때까지 그의 방패를 지키겠다고 약속했었거든요. 그들이 걸어가는 동안 레이는 소녀가 속상해하는 것을 알아채고 돌아서서 무슨 일이 신경 쓰이는지 자신이 도울 수 있는지 물었다. 소녀는 진실을 말하려고 했지만 그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레인은 위험하더라도 여전히 그녀를 돕고 싶다고 말했다. 타냐는 레인이 그런 사람이라고 말했고 카나데는 그들이 보이는 것보다 강하다고 말했고 그래서 모두 그녀를 돕고 싶어 했다. 그 말들 때문에 요정은 루나라는 어린 쌍둥이 여동생이 있다고 밝혔는데 그녀는 항상 요정 마을을 함께 지키고 있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들은 장벽을 떠나야 했고 그랬을 때 거대한 괴물이 그들 앞에 나타났다. 하지만 그들의 공격은 악마를 막기에는 너무 약했고 악마는 그녀의 여동생을 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소라는 다른 사람들에게 여동생을 구해달라고 부탁하러 갔지만 그들의 리더는 그녀를 붙잡힌 것에 대해 비난하며 아무도 그녀의 쓸모없는 여동생을 위해 목숨을 걸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여동생을 잃고 싶지 않았던 요정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레이는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그녀가 혼자서 고통을 견딜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여동생을 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안겨 그동안 감추어왔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잠시 후 레이는 루나의 갇힌 몸과 함께 그림자 기사를 찾아냈고 공격을 위한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달려들자마자 레인이 화구 공격을 날렸지만 효과가 없었고 레인이 잠시 주의가 흐트러진 틈을 타 카나데가 위에서 뛰어내려 그를 발로 차 쓰러뜨렸고 레인은 그의 배를 주먹으로 날려보냈습니다. 기사는 자신이 영웅인가 생각했지만 레인은 역겨운 모욕이라며 자신은 요정을 구하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기사는 루나를 향해 검을 겨누었지만 타냐가 그의 공격을 막고 루나의 속박을 풀어주었습니다. 날아간 후 카나데와 레이는 함께 기사를 공격하기 시작했지만 기사가 여전히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는 회오리를 만들려고 빙빙 돌기 시작했지만 레이는 카나데에게 그를 물리칠 생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법진을 그리며 레이는 숲속에서 곤충을 찾기 시작했고 꿀벌집을 찾아 길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독이 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그가 주의를 끌어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 순간
레이는 카나데의 신체 능력을 향상시키는 주문을 발동했습니다. 주문이 발동되자 그녀는 기사에게 달려가 배를 때렸고 그의 가슴에 구멍을 뚫어 존재 자체를 소멸시켰습니다. 그가 사라진 후 카나데는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했습니다. 그가 그녀의 내면에 쏟아부은 따뜻한 기운이었어. 그래서 레이는 그것이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해 자신이 밤에 다시 그녀 안에 따뜻한 기운을 쏟을 수 있다고 말했어. 숲으로 돌아온 쌍둥이 자매는 서로 껴안았고 루나는 소라에게 그 새로운 남자가 누구냐고 물으며 그 남자가 자신을 묻고 원하는 대로 해도 좋다고 말했어. 서로 다툰 후 소라는 그들이 더 이상 이 마을에 살 수 없을 거라고, 특히 그녀의 마을 전체가 그녀를 버렸기 때문에 말했어. 하지만 숲에서 다른 악마들이 그들을 공격할까 걱정되어 카나데는 그들에게 자신의 파티에 합류하고 싶은지 물었어. 소라가 이미 자기 여동생을 구했다고 했고 루나는 그의 몸이 얼마나 강한지 느껴보는 것을 좋아해서 그들에게 그것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그들과 계약을 맺어달라고 부탁했어요. 아무도 세상 역사상 요정을 길들인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서 그러자 타냐는 자기 주인이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는 그 도전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나무 앞에서 그는 장갑을 끼고 손가락을 물면서 그들을 길들이기 위해 어떤 마법을 써야 할지 고민했어요. 1000가지 마법을 모두 분석한 후 그는 팔을 들고 길들이는 의식을 시작했어요. 봉인 리본으로 그들 둘을 에워싸고 그의 마법적인, 그러고 나서 1000가지 형태의 마법을 모두 분석한 후 그는 팔을 들고 길들이는 의식을 시작했어요. 힘으로 그들을 둘러쌌어요. 그의 손에서 그들의 손으로 에너지가 흘러들어가며 계약이 성립되었습니다. 둘 다 그의 손에 새겨진 무늬를 보았지만 레인의 에너지는 완전히 고갈되었고 두 소녀가 그를 부축하기 전에 그는 거의 쓰러질 뻔했습니다. 소녀들은 그를 일으켜 세우며 언제나 주인님을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영웅 저택 안으로 돌아와서 소녀들은 왜 숨어야 하는지 궁금해했지만 레이는 그들에게 진실의 방패를 건네주었고 에리오스는 그가 어떻게 이틀 만에 방패를 찾았는지 의아해하며 가짜를 가져왔다고 비난했습니다. 식탁에서 미나는 방패를 감정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가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떠나기 전에 에리오스는 그 두 소녀가 누구인지 궁금해했지만 레이는 그것이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말하며 요정들을 길들였다는 사실을 숨기려 했습니다. 그가 슈머골드를 가지고 떠나자 아고스는 그에게 그들의 파티에 합류하고 싶은지 물었다. 특히 그 없이는 아무것도 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모두 그의 제안에 동의했고 아고스는 그에게 더 많은 돈을 주고 더 잘 대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레이는 그들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기에 카나데는 그에게 더러운 조니신들을 무시하고 그들과 함께 떠나라고 말했다. 그 때문에 레이는 그 제안을 그의 대머리 엉덩이에 처박으라고 말했고 자신이 이 세상에서 원했던 것은 자신을 걱정해주는 사람들이었고 이미 그들을 찾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머지 파티원들은 그가 영웅 파티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한 것을 보고 바보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떠난 후 에리오스는 그를 잊을 수 없었다. 레인이 자신에게 안겨준 수치심 때문에 그는 레인을 죽이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숲속에서 요정들은 영웅을 다르게 만든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했고 레인은 신들이 영웅에게 자신의 피를 내려 그에게 한계 돌파 능력을 부여하여 마왕을 물리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특별한 힘 덕분에 영웅은 아무런 제한 없이 강해질 수 있지만 소녀들은 레인에게도 비슷한 힘이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결국 그는 카나데의 신체 능력 타냐의 마법 능력을 빼앗을 수 있었고 이제는 요정 마법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카나데는 그가 마왕을 물리칠 수 있을 때까지 최강의 종족들을 계속 길들일 수 있을지 궁금해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레인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평생 노예로 살았기에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이 생길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지키기 위해 레인은 할 수 있다면 마왕을 물리치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 자신이 충분히 강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소녀들은 때가 되면 자신을 도울 것이라고 약속했고 카나데는 언제나 그의 곁에 있을 거라고 일깨워 주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레인은 자신의 방이 너무 좁다는 것을 깨닫고 다른 방이 비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비겁한 놈이었고 그저 자신에게 다가오는 여자들과 잠자리를 가질 용기가 없었습니다. 젠장 그냥 떡칠 기회를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후에 뜨거운 쌍둥이들은 그의 팔에 매달린 채 대장간으로 향했고, 도착하자 그들은 난쟁이의 못생긴 얼굴이 자신들을 위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루나는 채찍을 발견하고 레인이 그들을 여러모로 제압하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소라가 그녀를 때리기 시작하자 레인은 사고 싶은 단검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용된 재료에 이상한 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바로 그때 못생긴 바보가 난쟁이에게 가게에서 가장 좋은 검을 달라고 요청하며 돈을 테이블에 쏟아부었습니다. 난쟁이가 카운터 뒤에서 가장 좋은 검을 가져오자 레인은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모험가가 떠나기 전에 그것은 강력한 검이라고 생각했지만 레인은 그 쓰레기 같은 검이 그 난쟁이가 만들 수 있는 최고의 검인지 의아해했다. 결국 가게의 모든 검들은 진열대에서는 강력해 보였지만 속은 가장 약한 재료들로 만들어졌다. 레인이 난쟁이에게 무언가 숨기고 있는 것이냐고 묻자 난쟁이는 미소 지으며 레인의 눈썰미가 놀랍다며 자신의 무기는 모두 자신이 여가 시간에 만든 쇠부티 조각일 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이어서 자신의 영혼을 담아 만든 진짜 검들을 보여주며 요즘 모험가들은 비싼 검을 사면 강해질 거라고 믿기 때문에 자신의 검이 지겨워지면 쓰레기처럼 버린다고 말했다. 도노반에게 있어서 자신이 만든 모든 검은 마치 그의 자식과 같았기에 그는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만을 소중히 여길 사람에게만 주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 난쟁이는 레인처럼 사려 깊은 사람만이 자신의 검들의 차이점을 알아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여 그에게 맞춤형 무기를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 난쟁이는 자신에게는 그 검을 만들 재료가 없다고 밝히며 레인의 작은 단검을 얻고자 하는 꿈을 짓눌렀습니다. 몇 시간 후 그들은 모두 사람들로 가득 찬 모험가 길드로 갔습니다. 하지만 카나데가 루비에게 평소보다 사람이 많은 이유를 묻자 루비는 영웅이 지원 파티원을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두 소녀는 레인이 속상해하는 것을 알아챘지만 그는 두 소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괜찮다고 말해주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루비는 레인 뒤에 있는 쌍둥이들을 보고 그들이 레인의 친구인지 궁금해했지만 루나는 그들이 사실 밤에 같은 방에서 잔다고 말해주었어요. 그 말을 들은 루비는 역겨운 낙오자 같은 그가 어떻게 해서 4명의 아내를 둔 위대한 무슬림이 될 수 있었는지 의아해했어요. 하지만 레인은 그녀에게 쓸모없는 일이나 하라고 말했고 미스릴 채굴 퀘스트를 승인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것은 드워프가 필요로 하는 광석이었는데 최고의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가장 희귀한 원소 중 하나였어요. 하지만 드워프가 광산 전체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광석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사라져서 레인이 대신 찾아주겠다고 했습니다. 도노반은 동의했고 대가로 얼마나 많은 금을 원하는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레인은 자신이 원하는 것은 오직 자신이 만들 무기뿐이라고 말했고 도노반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작품을 돈보다 더 소중히 여긴 것은 처음이었기에 그는 최고의 무기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몇 시간 후 그들은 모두 광산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소라와 루나는 너무 지쳐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평생을 무가치한 히키코모리 루저로서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 애니메이션만 보며 살았습니다. 네, 지금 이 영상 보는 너희들처럼 둘 다 너무 지쳐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고 카나데는 결국 날씨가 덥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레이는 근처에 물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들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레인에게 수영하도록 해달라고 애원했어요. 레인이 허락하자 카나데는 그의 앞에서 옷을 벗기 시작했지만 그의 무기력한 엉덩이는 시선을 돌리고 그들을 내버려 두기로 결정했어요. 하지만 그는 소녀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알려줄 2마리의 다람쥐를 길들이기로 하고 휴식을 취하기로 했어요. 호숫가 장면 여러분도 아시죠? 플롯, 그리고 더 많은 플롯. 호숫가 장면 무슨 뜻인지 아시죠? 플롯, 그리고 더 많은 플롯이 펼쳐질 거예요. 하지만 카나데의 꼬리가 물렸고 다람쥐들은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그들이 괜찮은지 확인하기 위해 달려갔죠. 하지만 모든 소녀들이 무방비 상태인 것을 보았어요. 소녀들이 그에게 소리치자 레이는 사과하고 그들을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고 맹세했어요. 하지만 소녀들은 그가 그런 말을 하자 그냥 지금처럼만 있으라고 부탁했어요. 결국 그는 그들이 원할 수 있는 최고의 리더였지만 소녀들은 그에게 무방비 상태로 함께 수영하자고
옷을 벗으라고 부탁했어요. 몇 시간 후 그들은 마침내 미스릴 동굴에 도착했지만 레이는 소녀들에게 숨어 있으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양의 미스릴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미스릴이 사라질 수 있는 건 누군가가 훔쳐갔기 때문일 거예요. 레이는 위에서 산적들을 경계하는 독수리를 발견했고 산적들이 나타나자 레이는 소녀들에게 그들이 살아있도록 확인해서 신문할 수 있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년들은 소녀들을 기절시켰고 레이는 그들에게서 정보를 얻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지만 소라는 그들의 기억을 들여다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요. 소녀들이 무릎을 꿇자 그들은 기억 탐색 능력을 활성화했고 산적들의 마음속에서 그들은 광석을 훔치는 전체 집단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소녀들은 그들이 자신에게 유용할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레인이 그랬다고 했고 그들은 타냐와 카나데에게 해줬던 것처럼 머리 쓰다듬어 달라고 애원했어요. 그래서 레인은 그들의 머리를 쓰다듬기 시작했고 두 소녀는 그 손이 또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해했어요. 레인은 그들을 쓰다듬는 것을 마친 후 새들의 움직임에 이상한 점이 있다고 아마 다른 짐승 조련사에 의해 조종되고 있을 거라고 말했어요. 동굴 안에서 산적들은 동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했지만 짐승 조련사는 그들이 모두 두들겨 맞았다고 밝히며 발각되기 전에 숨어 있다가 그들이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매복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들이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매복 공격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레인이 소녀들과 함께 동굴을 지나가자 거대한 불덩이가 나타났지만 쌍둥이들은 그 공격을 막기 위해 달려들었습니다. 마법사들은 다시 공격하려 했지만 소녀들은 머리 쓰다듬을 더 원했고 그래서 마법사들을 제압하고 마법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두 명의 궁수가 화살로 그들을 공격하려 했지만 타냐가 화살을 태워 없애는 동안 카나데는 그중 한 명과 함께 기절시켰습니다. 그들을 묶자 레이는 짐승 조련사와 맞서며 강도의 삶을 버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그 산적은 레인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레인은 그의 공격을 막고 한 방으로 그를 쓰러뜨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산적은 자신의 가장 강력한 소환수를 불러냈고 동굴 반대편에서 거대한 괴물이 나타나 레인을 짓눌러 버리려 했습니다. 모두 그것이 B급 몬스터라는 것을 깨달았고 레인은 가장 강한 몬스터 조련사만이 그것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산적은 어릴 때부터 그것을 훈련시켜 왔다고 밝히며 그것을 그들에게 풀어놓았습니다. 즉시 레인은 첫 공격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레인이 계속 공격을 피하자 동굴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단 한 번의 시선으로 그는 카나데에게 산적들을 탈출시키라고 신호했습니다. 소녀들이 산적들을 동굴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카나데는 레인을 돕고 싶어 했습니다. 다시 안으로 들어가서 타냐는 레인을 도와주는 동안 아이들을 지켜보겠다고 약속했어요. 동시에 레인은 떨어지는 자네들 때문에 애를 먹고 있었지만 거대한 괴물이 그를 깔아뭉개기 전에 카나데가 그를 데리고 가서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레인은 카나데가 조련사를 제압하는 동안 자신이 괴물의 주의를 끌겠다고 말했어요. 괴물이 그의 모든 명령에 따를 테니까요. 일어서자마자 괴물은 다시 한번 그들을 공격하려 했어요. 하지만 레인은 계속해서 괴물의 주의를 끌고 공격을 피했어요. 하지만 동굴은 계속 무너져 내리고 있었고 레인은 불덩이를 소환하여 괴물을 불태웠어요. 바로 그때 카나데는 괴물 조련사를 제압하는 데 성공했지만 그는 괴물에게 죽더라도 계속 싸우겠다고 거대한 괴물이 계속 공격을 퍼붓자 동굴 전체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고 레인은 도망치면서 자신의 파티를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그리고 그들을 믿고 자신의 모든 힘을 쏟아붓겠다고 맹세했다. 그 순간 거대한 괴물은 공중에 멈춰 섰고 몬스터 조련사는 더 이상 자신의 몬스터를 제어할 수 없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하던 그때 그의 팔에 새겨진 조련 마크가 산산이 부서졌고 레인은 자신의 힘을 사용하여 그의 조련 소환수를 덮었었다고 밝혔다. 누군가의 조련 마크를 덮어쓰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는 친구들의 말을 믿는다면 조련의 법칙조차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산적은 자신이 그 괴물을 길들였고 평생을 훈련시켰다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들이 괴물의 정신을 붕괴시키기 시작했고 계속 소리치자 괴물은 그를 물어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 순간 레이는 모든 만화를 불덩이 마법에 쏟아부어 괴물을 죽였고 먼지가 가라앉아 남은 수정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레이는 모든 마나를 불덩이 공격에 쏟아부어 괴물을 죽였습니다. 먼지가 가라앉자 남은 수정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괴물을 길들이는 것의 단점이었습니다. 길들이는 마법 부적은 인간에 대한 괴물의 증오만을 통제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몇 분 후 산적들은 모두 공통점이 있다고 자백했습니다. 바로 도노반의 엉터리 무기를 샀다는 것이었습니다. 몇 분 후 산적들은 모두 공통점이 있다고 자백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도노반의 엉터리 무기를 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복수하기 위해 그의 미스릴 광석을 훔치기로 결정했고, 도노반은 결국 자신이 무기와 고객들에게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했고, 자신이 장인으로서 실패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레이는 그가 정말로 쓸모없는 대장장의 실패자라고 말했지만, 그의 손을 잡고 잘못을 바로잡고 남은 생애 동안 최고의 무기만 만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도노번을 위로했고, 그는 지금부터 레인의 개인 무기부터 시작해서 최고의 무기만 만들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종류를 원하는지 물었습니다. 레인이 원했던 것은 건틀릿이 달린 단검뿐이었지만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어느 것을 원하는지 물었습니다. 레인이 원했던 것은 건틀릿이 달린 단검뿐이었지만 속삭이며, 도노반은 그것들을 만드는 데 대한 비밀스러운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그날 밤 늦게 영웅은 모든 짐승 조련사들에게 계속 실패하며 그중 한 명에게 자신이 짐승 하나밖에 길들일 수 없는 무가치한 패배자라고 말하고 그에게 최종종을 길들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어떤 짐승 조련사도 그것들을 길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남자가 떠난 후 미나는 그들이 실패한 모든 사람들이 국가에서 가장 강한 짐승 조련사들이었지만 레인과 비교할 수 없어 모두 거절당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레인이 없어지자 그는 그들에게 모든 분노를 풀기 시작했고, 그녀에게 밤새도록 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세상을 구해야 하니 그도 쉬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는 아직 세상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죠. 그 전에 숨겨왔던 악마의 반지를 이용해서 레인을 죽일 때까지는, 다음날 레인은 소라와 루나와 함께 마을을 돌아다녔어요. 타니아의 거대한 대포들은 잠들어 있었죠. 하지만 걷다가 맛있는 냄새를 맡고 먹어볼 수 있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몇 개 사서 레인의 소시지를 먹기 시작했는데 그 고기가 지금껏 먹어본 것 중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다 먹고 나서 레인에게 길들인 몬스터로부터 얻은 특별한 능력에 대해 물었어요. 그 몬스터를 길들이면서 얻은 특별한 능력에 대해 물었어요. 그들에게서 카나데는 그에게 압도적인 힘을, 타냐는 거의 무한한 만화를 선물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에게서 어떤 능력을 얻었냐고 묻자 그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레이는 그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에게는 아무것도 얻을 필요가 없다고, 그들은 소중한 동료들이고 언제나 그의 곁에 있을 것이며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그들은 기뻐했고 레인의 소시지를 더 먹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가게로 가는 길에 수수께끼의 남자가 그들에게 그 자리에 멈춰서서 두 소녀의 이름을 묻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에게 말이죠. 하지만 둘 다 겁에 질려 처음에 지으며 자신들을 점점오화제를 소개하려는데 지음이에요 했다. 그러자 그 남자는 웃으며 그들이 자신의 아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쌍둥이는 그가 역겹다고 생각했지만 그 남자는 자신을 에드가라고 소개하며 지평선 군주의 아들이라고 했기에 그들은 그의 왕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가 손가락을 튕기자 그의 경호원들이 레인을 에워쌌고 그는 레인에게 여자들을 내놓으라고 말했다. 하지만 레인은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친구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그 말이 끝나자 에드가는 자신의 부하들에게 그를 공격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레인에게 쓰러졌고 경호원들은 에드가에게 그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경고했다. 그래서 레인은 그가 절대 자신의 여자들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말하며 그만 포기하라고 그에게 말했어요. 바로 그때 에드가는 자신의 경비병들에게 시민들을 향해 무기를 겨누라고 명령했고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데 사용할 도구일 뿐이라고 말했죠. 상황을 판단하며 레인은 모든 사람을 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그 여자아이들은 자신의 마법으로 그들을 구하겠다고 제안했어요. 하지만 레인은 그들이 요정, 마법을 드러내면 도시에서 추방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리고 무엇을 더 할 수 있을지 고민하던 중 그는
동시에 여러 마법을 시전하는 새로운 능력을 얻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30개의 서로 다른 마법 부적을 소환했고 병사들을 모두 불태우려고 그의 화염구를 풀어놓았습니다. 요정들에게서 얻은 특별한 기술이었죠. 그리고 그는 에드가에게 다시는 그의 무가치한 얼굴을 보이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떠나기 전에 에드가는 복수할 것이라고 맹세했고 그의 경비병들이 그를 쫓는 동안 요정들은 그를 구해줘서 고마워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가 영웅보다 더 멋지다고 생각했지만 늙고 역겨운 욕쟁이 할멈은 그들에게 이제 안전하니 떠나서 멀리 가라고 말했습니다. 멀리서 영웅은 비를 향해 반지를 가리키며 미소 지었습니다. 여관으로 돌아왔을 때 레이는 늙은 할멈에게서 에드가가 자신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여자아이들을 납치해서 저택 안에서 고문했대요. 어쨌든 그는 영주의 외아들이었으니까 영주는 모든 피해자들을 입막음하고 그의 명령에 거역하면 죽였겠죠. 하지만 타니아는 그 말을 듣고 그의 저택 전체를 불태울 때가 왔다고 생각했어요. 소라와 루나 그리고 다른 마을 사람들을 다시는 건드리지 못하게 말이죠. 하지만 레이는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모두를 구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도 그는 자신이 단지 짐승 조련사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카나데는 레인이 이 도시를 버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타니아는 그들이 모두 알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들은 모두 알고 있다고 타니아가 말했어요. 그의 생각과 만나는 모든 사람을 구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그를 지지하겠다고 약속했고 레이는 최고의 동지들을 얻게 되어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 압제적인 지배자들로부터 도시를 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늦게 호라이즌의 영주는 휴가를 떠날 예정이었지만 그가 떠나자마자 에드가는 그의 가장 강한 기사에게 레인의 목을 가져오라고 명령했고 그 대가로 수백 개의 금화를 지불했습니다. 그가 떠난 후 그는 레인에게 당했던 굴욕을 떠올리고 작은 짐승 소녀가 나타나라고 종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나타나자마자 그는 그녀를 붙잡고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누군가 와서 도와주기를 바라는 것뿐이었다. 다음날 아침 레이는 기사단에 가서 전날 에드가가 그들에게 했던 폭행을 신고하려 했다. 하지만 그가 그 말을 꺼내자마자 질레트가 나타나서 더 이상 기사들이 조사할 필요가 없다며 영주를 다시 한번 고발하면 처형장에 갈 것이라고 말했다. 몇 분 후 레인이 코나데이와 함께 걷고 있을 때 어둠 속에서 한 여자가 나타나 그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 기사는 자신을 기사단 부사령관 스텔라라고 소개하며 그가 가장 위험한 산적단을 물리쳤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그가 가장 위험한 산적단을 물리쳤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었지만 자신의 마을에 질서를 가져오려면 그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모든 기사들은 영주가 준 돈에 타락하여 영주의 모든 범죄를 은폐했습니다. 특히 기사단장인 질레트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들의 도움으로 나라를 구할 기회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레인이 그녀를 믿을 수 있을지 궁금해하자 코나데이는 그녀가 정직한 소녀처럼 보인다고 말했고 레인은 그녀를 믿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부패에 대한 증거를 확보할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며칠 동안 기사들은 레인과 협력하여 계획을 실행했고 그는 마침내 도노반으로부터 무기를 받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기사들을 수수께끼의 건물로 오라고 불렀습니다. 스텔라는 기사들이 자신들의 함정에 걸려든 것이 놀랍다고 생각했습니다. 두목은 이 창고에 그들의 부패 증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모든 증거를 파괴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고 기사들에게 목표물을 찾는 즉시 파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그의 부하 중 한 명이 제압당했고 창고문은 바깥에서 잠겼습니다. 쌍둥이들이 얼음으로 얼리자 모든 기사들이 계속 쓰러졌고 이것은 레인이 도노번에게 특별 주문한 특수 장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질릿을 향해 발포하자 질릿은 마지막 순간에 그것들을 베어냈고 레인과 스텔라가 협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기사단 전체가 타니아와 코나데이에게 괴멸당했으니 너무 늦었다고 말했고 그를 막기 위해 홀로 뛰어내려 싸우며 그를 도시를 파괴하는 배신자라고 불렀습니다. 즉시 그는 그녀를 베려고 달려들었지만 그녀의 주의를 끌기 위해 검을 던지고 주먹으로 그녀를 쓰러뜨리며 자신이 이 세상의 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남자를 잊을 수 없었고 질레트를 향해 달려들어 그를 베며 어떤 기사도 돈 때문에 자신의 임무를 버리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몇 시간 후 에드가는 자신의 부패한 기사들이 체포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소녀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어떤 기사도 돈 때문에 임무를 버리지 않아.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친위대를 이용해 비를 없앨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창문에 나타난 영웅은 그에게 비의 힘이 상상을 초월하며 그의 생활 방식을 빼앗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에게 반지를 던져주며 이 반지로 비를 없앨 수 있고 원하는 대로 이 땅을 계속 다스릴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소녀의 기억 속에는 그녀가 살았던 행복했던 고아원과 모두가 그녀를 걱정해주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누군가가 자신을 구해주기를 바랐습니다. 잠시 후 스텔라는 영주의 저택에 도착하여 경비병들에게 에드가가 부정부패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비병들이 지원군을 불렀고 그들의 전 군대가 소녀들이 도망치는 것을 막기 위해 나타났습니다. 동시에 에드가는 아무도 자신의 군대를 돌파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소녀들은 그의 문을 날려버리고 안으로 들어왔고 그는 그것이 더욱 궁극의 종족들을 고문하는 것이 흥미로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혼란 속에서 요정들과 함께 비가 지하 감옥에 스며들었고 소라는 탐색 마법을 사용하여 건물 내 만화의 흐름을 추적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소녀들의 위치를 찾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궁극의 종족과 맞먹는 단일한 근원을 발견했고 비는 궁극의 종족이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적이었는지 알아보려고 그는 소녀들에게 인간들을 구하라고 하고 자신은 최종 종족을 찾으러 갔습니다. 경비병들이 계속해서 쓰러지는 동안 레이는 만화의 근원이 있는 방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자마자 감옥문 뒤에 불쌍한 소녀가 있는 것을 발견했고 그녀가 최종 종족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사실 반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상처를 치료해준 후 그는 자신이 그녀를 돕기 위해 왔다고 말했고 그녀를 위로하며 이름을 물었습니다. 소녀는 이름이 니나라고 말하며 울면서 그에게 매달렸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납치되었던 날과 에드가의 해를 막아준 방패를 떠올렸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고아 친구들을 모두 데려왔고 그녀가 따라오지 않으면 모두 죽이겠다고 위협했다. 그래서 그녀는 그들에게 해를 끼치지 말아 달라고 애원했지만 그는 대신 그녀에게 노예 목걸이를 채우고 동료들 앞에서 그녀를 때리며 말했다. 언젠가 신의 힘을 얻게 해줄 거라고. 그녀가 살아온 비참한 삶이었고 레이는 자신이 그녀를 구해줄 거라고 말했지만 그녀는 노예 목걸이는 절대 풀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레이는 그녀에게 자신을 믿으라고 말했고 그는 다시 한번 짐승 길들이는 힘을 사용하여 목걸이의 봉인을 풀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법을 깨는 반동으로 감전이 시작되었고 니나는 그에게 그만두라고 애원했습니다. 자신이 없어져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거라고 말하며 하지만 그 말에 레이는 자신은 슬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비록 방금 만났지만 그는 그 고통을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것은 더 이상 그의 힘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소녀들의 힘이었고 그것을 사용하여 그는 노예 목걸이에 마법을 깨고 3년 만에 니나를 해방시켰습니다. 건물 밖에서는 기사들이 에드가의 경비병들을 계속 파괴하고 있었고 카나데와 타냐는 마치 장난감처럼 그들과 놀고 있었습니다. 경비병 하나가 다른 경비병들에게 인질들을 인간 방패로 쓰라고 소리쳤지만 하늘에서 수백 개의 불덩이가 그들을 모두 불태웠고 소라와 루나는 소녀들에게 모든 인질들을 구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모두 안전해졌으니 소녀들은 자신의 모든 힘을 사용하기로 결정했고 에드가는 자신의 군대가 완전히 파괴되고 그의 반지에 걸린 저주가 커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저택의 호란에서 소녀들은 비를 맞으며 다른 소녀를 데리고 오는 것을 발견하고 그가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여자들을 데려올지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카나데는 그녀의 꼬리가 푹신하다고 생각했고 매일 그녀를 안아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계속 함께 놀자 저택의 주인이 나타나서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왔는지 궁금했어. 그때 비를 뚱보 녀석이 막았지만 그가 땅에 떨어지자마자 그의 아들이 나타나서 망할 저승사자를 반지에서 소환해서 순식간에 비를 죽였어. 이 모든 건 영웅의 계획이었고 그는 비가 그렇게 비참한 쓰레기처럼 죽고 날아가는 걸 기뻐했지.
하지만 저택 안에서는 비가 아직 살아있었고 모든 여자애들이 그에게 달라붙어서 즉사효과 공격을 받고도 어떻게 괜찮은지 궁금해했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궁금해하는 동안 소라는 독 상태를 걸기로 결정했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궁금해하는 동안 소라는 독 상태를 걸기로 결정했어. 그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임무를 완수했다고 생각했다. 모든 소녀들은 그녀의 멍청한 행동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궁금해했고 그녀는 레인이 두 요정을 길들여서 능력 하나만 얻은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능력을 얻었다고 밝혔다. 하나는 다중 마법 시전 능력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에게 걸린 모든 특수 상태 효과를 무효화하는 능력이었다. 악마의 공격으로부터 그를 구해냈다. 에드가는 레인의 하렘을 질투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며 그들이 모두 죽기를 바랐지만 반지의 사악한 힘이 활성화되어 그를 삼키기 시작했다. 그것이 그의 영혼을 빨아들이자 레인은 전에 그 힘을 느꼈다는 것을 알고 마법을 걸었다. 만화를 다 써서 화염구를 날렸지만 공격은 짐승에게 조금의 상처조차 입히지 못했습니다. 내부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고 한 손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악마는 그들에게 자신을 깨운 것이 누구냐고 물었고 레인은 이 악마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것은 그의 부모를 죽이고 그의 고향 전체를 불태워 평생을 떠돌게 만든 악마였습니다. 바로 그 짐승이 그의 눈앞에 서 있었고 그것은 가장 끔찍한 방법으로 그들을 죽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른 수천 명의 인간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가까이 있기에 그는 날아가 사냥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도시에 도착하자 악마는 그들의 집들을 모두 날려버리고 거리를 불태우기 시작했지만 카나데가 하늘에서 그를 발로 차버렸고 악마는 레인의 무리가 자신을 따라잡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을 노려보며 레인은 그를 파괴하겠다고 맹세했고 카나데는 건물에서 뛰어내려 타냐에게 그를 날려보냈고 타냐는 그를 쓰러뜨렸습니다. 레인은 건틀릿을 사용하여 악마의 움직임을 제한하려 했지만 효과가 없었지만 그를 혼란스럽게 하려는 그들의 계획의 일부였고 요정들은 악마를 불태우기 위해 대규모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먼지가 가라앉자 악마는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 나왔고 그는 싸움을 유리하게 만들려면 증원을 불러야 할 것이다. 땅에서 수백 마리의 악마 부하들이 레인의 일행을 향해 달려들었지만 소녀들은 마법 능력으로 순식간에 제거했다. 비록 무가치했지만 악마는 자신이 무한한 수의 부하들을 소환할 수 있다고 말하며 자신이 동시에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다른 이들이 카나데에게 달려가는 동안 타니아는 하늘로 날아올라 무가치한 괴물들을 모두 없애고 그들이 카나데를 치료하려는 동안 타니아는 불꽃 숨결로 악마의 공격을 막았다. 하지만 악마를 막기에는 충분하지 않았고 타니아를 날려버린 후 레인은 그녀가 괜찮은지 확인하려고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일어나 괜찮은 척했습니다. 자신의 공격이 효과가 없자 악마는 마법의 에너지를 하늘로 방출하여 폭발을 쏟아붓고 도시 전체를 불태우려 했습니다. 이것은 레인이 몇 년 전 겪었던 것과 같은 장면이었기에 그는 자신의 파이어볼을 모두 사용하여 악마를 공격했고 요정들은 하늘에서 성스러운 빛의 구체를 발사하여 그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바로 그때 레인은 따뜻한 마법 에너지를 소녀들에게 깊이 주입하여 그들을 제압하려 했고 일단 깊숙이 침투하자 소녀들은 앞으로 달려나가 악마를 때렸습니다. 바로 그때 요정들이 심판 능력을 발휘했고 카나데는 하늘에서 뛰어내려 악마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먼지가 가라앉자 악마는 여전히 무사했습니다. 손가락을 한번 튕기자 수백 마리의 용과 짐승들이 소환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목표는 지평도시의 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도망치려 할 때 타냐가 불을 뿜었지만 그는 몇몇 용들을 희생하여 공격을 막고 전투가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레인은 어떻게 모든 마을 사람들을 구하고 악마를 물리칠 수 있을까 고민하는 동안 루나와 소라는 드디어 자신들이 그의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모두 안전한 곳으로 순간 이동시키면서 그와 계속 싸울 거였어요. 동시에 미나는 그들이 악마와 싸워야 하는지 궁금해했지만 영웅은 그들의 유일한 목표는 마왕이라고 말하며 그들을 도울 수 없다고 했어요. 결국 그는 레인이 이 악마를 이길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바로 그의 가족을 죽인 그 악마 말이에요. 한편 소라와 루나는
스텔라와 기사들을 찾아 모든 시민들을 데려와 순간이동시켜 달라고 부탁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떠난 후 니나에겐 레인이 구해줄 테니 괜찮을 거라고 말했어요. 그와 동시에 카나데는 악마들을 계속해서 물리치고 타냐는 악마들을 태워 없앴고 다른 사람들에게 안전하게 피하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포함 도시의 다른 쪽에서는 경비병들이 남은 시민들을 모두 모았지만 그 소녀들이 요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요정들이 인간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들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미 포함 하지만 그들이 소시지를 먹어치운 남자가 왔고 그는 그들에게 자신의 고기 맛이 어땠는지 물었습니다. 이미 포함 소녀가 그의 큰 소시지가 육즙이 풍부했다고 말하자 그는 기뻐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이 자신들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포함 소녀 중 한 명과 그녀의 할머니는 자신들이 구조되었던 때를 기억했습니다. 그들을 그리고 천천히 다른 모든 이들은 요정들을 실제로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함께 그들은 시민들 대부분을 순간이동시켰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괴물들이 그들의 은신처를 발견했고 루나와 소라는 나머지를 순간이동시키기 위해 힘을 나누기로 결정했습니다. 카나데와 타냐가 짐승들과 계속 싸우는 동안 다른 모험가들이 도착했고 기사들은 이것이 모험가 길드의 명령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루비가 그들에게 레인의 냄새나는 놈과 그의 동료들을 도와달라고 간청했을 때 도노반이 무기가 가득 찬 상자를 가지고 와서 그의 가장 위대한 작품들이 레인에게 빚을 갚아야 했기 때문에 무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모험가들은 그가 악마와 싸울 수 있도록 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레인은 모두에게 감사를 표하며 이제 도시를 구하겠다고 약속했어요. 동시에 소라는 시민들을 다른 곳으로 순간이동시켰고 루나는 모든 악마들을 불태웠어요. 그리고 니나는 자신도 어떻게 그들을 도울 수 있을지 궁금해했죠. 평생 두려움 속에 살았던 그녀는 항상 보호받는 존재여도 괜찮은 건지 궁금해했어요. 그러니까 보호받는 존재로만 있어도 괜찮은지 말이에요. 그리고 소라가 마을 사람들을 모두 순간이동시킨 후 니나가 사라진 것을 깨달았어요. 동시에 레이는 악마가 아직 너무 멀리 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타냐는 자신의 용 형태는 즉시 제거될 표적이 될 뿐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요정의 순간이동 마법은 비를 사용하려면 활성화하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바로 그때 니나는 비에게 달려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보호해주는 동안 도망칠 수 없으니 자신도 도와주고 싶다고 말하며 안겼습니다. 두 소녀는 반신이 순간이동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기에 니나가 필요한 반신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두 소녀는 니나가 그들에게 필요한 반신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반신만이 순간이동을 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비는 니나에게 도와줄 수 있냐고 물었고 니나는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짐승 무리가 그들에게 다가오기 시작했고 카나데와 타냐는 비가 악마를 상대하는 동안 자신들이 짐승들을 막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악마는 비를 어리석은 벌레로 여기며 스파이더맨처럼 도망치기 전에 그를 날려버리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악마는 비를 어리석은 벌레로 생각하고 그가 스파이더맨처럼 피하기 전에 공격하려 했습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공격했습니다. 자신의 건틀릿으로 그의 모든 공격을 피하며 마침내 그의 키에 가까워지자 악마는 최후의 일격을 준비했지만 니나는 마지막 순간에 그들을 순간이동시켰다. 그들은 함께 악마에게 더 가까이 날아가기 시작했다. 악마는 그들이 이 능력을 이용해 날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레이는 자신의 힘을 증폭시키기로 결정했지만 악마는 이미 그의 운명이 결정되었다고 말했다. 그가 모든 용들을 풀어놓자 레이는 자신의 증폭이 신체의 능력 향상 이상의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을 보여주며 악마에게 순간이동하여 그를 제압용 밴드로 봉인했다. 하지만 악마의 기운이 레인에게 퍼지기 시작했고 그가 레인을 완전히 집어삼키면서 레인은 자신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의지하고 있었기에 그는 자신의 내면에 있는 짐승 조련의 힘을 깨웠고 모든 용들의 조련을 무효화했습니다. 수백만 년 동안 악마들이 살아온 세월 동안에도 이것은 누구도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일을 해낸 첫 번째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레이는 손을 들며 동료들 없이는 이것을 해낼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악마가 자유로워지자 레이는 모든 용들을 악마에게로 쏘아보냈습니다. 악마가 사라지려는 순간 자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궁금해했지만
레이는 자신은 밀고자는 아니라고 말했고 악마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니나의 만화는 완전히 고갈되었고 그들은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타니아가 닿기 전에 땅에 떨어졌다. 동시에 카나데와 다른 소녀들은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악이 사라진 후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사흘 후 소녀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도시 재건을 돕기 시작했고 가게 점장은 요정들에게 거대한 소시지를 계속 먹였다. 몇 시간 후 니나는 레인에게 그의 모험을 계속 돕고 싶다고 말했지만 레인은 반신을 길들일 수 있을지 몰랐다. 하지만 모든 소녀들은 그가 이미 훨씬 더 위대한 일들을 해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장갑을 벗고 손가락을 문 다음 소환 의식을 시작했다. 길들이는 인장이 그녀를 둘러싸기 시작했고 그녀가 그의 이름을 다시 말한 후 마법의 시길 밴드가 그녀에게 흘러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그의 새로운 애완동물로서 계약을 맺었습니다. 카나데는 새로운 어린 여동생이 생겨서 기뻤지만 타니아도 그녀를 껴안고 싶어 했고 루나는 새로운 어린 여동생이 생겨서 기뻤습니다. 지금의 심술궂은 영 같은 애가 아니어서 모두 새로운 여동생이 생겨서 기뻤고 레이는 모두가 행복해하는 것을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늦게 모험가 길드에서 루비는 레이니 씨 랭크로 승진했다고 말했고 모든 모험가들은 그가 이 랭크에서 바로 뛰어넘을 자격이 있다고 동의했고 그가 최고의 그랭크가 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여관이 너무 작아지고 있다는 것을 밝히며 그들의 빈털터리 신세로 이사갈 더 큰 방이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루비는 그들에게 집을 사는 게 더 낫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그들을 도시에 가두는 데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여자아이들은 함께 살 수 있는 집이 있다면 정말 좋을 거라고 생각했고 레이는 그들이 모두 집을 사야 한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한동안 엉터리 같은 집들을 본 후에 그들은 자신들에게 맞는 집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루비는 마지막 집을 보여주며 아름다운 저택이며 그들이 원하는 모든 플롯 전개를 위한 거대한 욕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집을 샀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싼 집이었어요. 하지만 타니아는 뭔가 수상쩍다고 생각했어요. 루비의 냄새 때문이 아니었죠. 이 거래가 너무 좋은 것 같아서 루비는 진실을 밝히기로 했어요. 그 집이 사실 귀신이 나온다고 말이죠. 다른 사람들은 괜찮았지만 코나드는 비명을 질렀어요. 귀신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루나가. 귀신들이 뭘 할지 궁금해하자 루비는 귀신들이 정말 끔찍하다고 말했어요. 베개를 뒤집어 놓고 욕조 물을 차갑게 하고 심지어 카레를 자리 밑에 놓아서 마치 변을 본 것처럼 보이게 만들 거라고요. 모두 그렇게 심각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코나드는 그렇지 않았어요. 필요하면 그냥 밖에서 자도 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레이는 결정하기 전에 집 안이 어떤지 보는 게 가치 있다고 생각했고 그들은 모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안으로 더 들어가자 니나가 재채기를 하는 바람에 코나드는 심장마비를 일으킬 뻔했지만 타니아는 그 집이 버려진 집치고는 실제로 깨끗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모든 가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여자의 목소리가 그들에게 나가라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매력적인 하녀가 나타났고 요정들은 그녀를 사라지게 하려고 마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그들 앞에 나타났고 그녀는 화가 나서 그들에게 떠나라고 소리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타니아는 그 하녀에게 공격 마법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비록 그들이 그녀의 비밀을 알아챘지만 타니아는 코나드의 약점을 보고 그녀를 괴롭혀 쫓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코너에 몰린 코나드는 자신이 두렵지 않다고 맹세하며 그녀의 마법 몸체를 베었습니다. 그녀의 두려움은 그녀가 최고 종족의 능력을 초월하게 했고 그녀는 유령을 물어뜯으려 하면서 아스트랄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쌍둥이는 그녀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아스트랄 장벽을 만들었고 타니아는 코나드가 하녀를 삼키기 전에 막았습니다. 진정된 후 레이는 그녀에게 이야기하고 싶냐고 물었다. 하지만 그 하녀는 레인을 지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그녀에게 멈추라고 명령했고 그 순간 그녀는 제자리에 얼어붙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궁금해하자 그는 한 노인이 자신에게 유령 길들이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녀가 계속 말해달라고 하자 그는 그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심지어 그 귀신조차 자신의 망가진 압도적인 능력이 어떻게 설명되는지 궁금해했지만 다른 모든 여자들은 그런 것에 익숙했다. 그의 능력으로 그는 그녀를 바닥에 밀칠 수 있었고 그래서 그 하녀는 포기하고 그냥 자신을 태워버리라고 말했다. 하지만 레이는 그냥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하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녀는 그가 흥미롭다고 생각했고 자신을 이 집에서 일하다 죽은 하녀 티나 홀리라고 소개했습니다. 타냐가 어떻게 귀신이 되었는지 궁금해하자 티나는 그녀의 전 직장 상사가 여자를 밝히는 사디스트였고 자신을 죽였으며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귀신이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들을 놀라게 하는 대신 떠날 때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레이는 코나드에게 여전히 그녀가 무서운지 물었고 그녀는 그에게 자신은 모두 함께라면 괜찮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레인이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자 모두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고는 그녀에게 함께 살고 싶냐고 물었습니다. 어쨌든 그녀가 있으면 집값이 싸지니까 계속 같이 살았으면 했습니다. 그래서 타니아는 그의 친절을 받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어서서 그녀와 함께 살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의 일행이 되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길드 안으로 돌아와 레이는 집을 소유하는 계약서에 서명했고 루비는 그가 유령까지 자신의 일행에 추가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래서 루비는 호라이즌이 이제 그의 집이라고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 레이는 충격을 받았고 마침내 집이 생겨서 기뻤습니다. 같은 시간 도시에서 영웅은 상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에게 일주일치 식량을 공짜로 달라고 요구했어. 하지만 가게 주인은 그들의 추한 꼴을 보며 줄 것이 없다고 했지. 쓸모없는 놈들이라고 공격받는 도시 따위는 신경도 안 쓰는 패거리라고 말이야. 그의 무례함에 그들은 다른 가게 주인에게서 식량을 얻을까 생각했지만 모두 그런 그에게 도움을 주지 않겠다고 맹세했고 모든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 비겁한 그의 일행을 도시에서 꺼내라고 말했어. 궁지에 몰린 그는 가게 주인의 진열대를 난도질하고 떠났어. 그가 걸어가자 마을 사람 중 한 명이 그 야수 조련사가 그보다 더 영웅이라고 말했고 에리오는 언젠가 레인을 죽이겠다고 맹세했어. 그가 언젠가 레인을 죽이겠다고 맹세했지. 그날 저녁 카나데는 레인이 드디어 바닥이 아닌 침대에서 잘 수 있게 되어 기뻤습니다. 마침내 바닥이 아닌 침대에서 잘 수 있게 되어서요. 그날 밤 티나와 루나는 레인을 위해 잔치를 준비했고 모두 레인이 구워온 고기를 먹을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그때 니나는 레인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이젠 그 덕분에 외롭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레인은 자신이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잃었던 기억과 그 이후로 마음속에 생긴 빈 공간을 떠올렸습니다. 티나는 그들이 가족이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소녀들은 티나도 이제 그들의 가족이 되었으니 외롭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레이는 그들을 바라보며 영웅 파티에 합류한 것이 단순히 혼자 살면서 느꼈던 공허함에서의 도피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사람들이 생겼으니 그는 마침내 가족이 있다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기억해냈습니다. 다른 여자아이들이 모두 그를 쳐다보며 왜 우는지 궁금해했고 그는 음식을 먹으려고 운다고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 모험을 통해 맺은 새로운 유대감과 새롭게 얻은 보금자리 그리고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새로운 가족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시청해주세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전설적인 플롯 마스터 여러분.